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6강째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에딘버러라는 곳입니다. 선생님이 그 런던에 딱 도착을 했을 때가 오전이었는데, 그 하루 중에 오전이었는데 그 런던에 갈 때부터 에딘버러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에딘버러로 가는 버스 차표를 끊었죠. 그래서 밤 10시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깡이었나 이런 생각, 정말 무슨 정말 그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밤에 버스를 타고 7시간, 한 8시간?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밤새.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확 춥고 막 그랬는데 도착한 에딘버러는 정말 고풍스럽고 정말 멋졌습니다. 사진 함께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저곳이 에딘버러 전체 되게 고풍스럽고 정말 유럽스럽고 막 그렇죠. 그래서 저 풍경 보고 와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그 에딘버러 시내에 있는 어떤 벤치에서 몇 시간을 막 이렇게 노숙자처럼 누워서 자다가 어떤 야트막한 산이었거든요. 거기 올라갔더니 어떤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보여주세요. 멋있는 남자가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뒤에서 몰카했는데 멋있는 남자가 탁 바람을 맞으면서 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한다 그러면 뭐 알려진 곳 파리, 로마, 런던 이렇게 하는데 조금은 색다른 곳이었고 조금은 잘 방문하지 않는 곳이어서 지금도 근데 생각하면 제가 몇 시간 동안 벤치에서 노숙자처럼 잤던 생각밖에 안 나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주정치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민주정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같은 기본권,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국민주권, 대의제, 입헌주의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남은 2가지 원리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 하면 그 5가지가 짝짝짝짝짝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국민주권, 대의제, 입헌주의, 그리고 권력분립, 지방자치. 이번 시간에 권력분립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할 거 뭔지. 그래서 이번 시간은 6번째 시간. 그리고 민주정치의 원리. 민주정치의 원리는 2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 이제 4번째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지난 시간에 3번째까지 봤으니까 4번째 권력분립. 권력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이것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당연히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야지만 민주정치가 맞겠죠. 우리 북한 사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김정일 부자를 비롯하여 그 한 일가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그 사회에서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권력, 모든 권력을 다 쥔 사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죠. 다시 말하면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한 집단이 다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절대 권력이 아니라 첫 번째로 권력을 분할해야 됩니다.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활이라고 했어. 분할이 맞죠? 네. 분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예를 들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냐면 이렇게 나누죠. 우리 잘 알다시피 입법, 행정, 사법 안 쓰고 네모만 해놓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권력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할을 해야지만 그 민주정치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분할을 했습니다. 나눴어요. 그런데 보니까 행정기능만 비대하고 이 기능은 조그매요. 그러면 명목상 나눴을 뿐이지 이 권력 분립이라는 이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죠. 즉 나누되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균형되게. 균형의 원리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니까 권력을 나눠요. 그런데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나누는 크기가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균형적이어야 하고 이게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고 서로 통제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뒤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원래 삼권 분립이라고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균형되어 있는 가운데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행정부가 비대화되는 문제점이 있죠. 부의 비대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것을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너무너무나 덩치가 커지니까 권력 분립의 원칙에 훼손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가야지만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력 분립, 분할을 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분립을 하는 이유는 뭐죠?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되게 필기가 잘 되는 날이 있거든요. 오늘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쁘게. 그렇죠? 네, 맞다고 그러시네요. 예, 보면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이 이렇게 똑같이 나눠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면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즉, 궁극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권력 분립을 하는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저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이 권력 분립 이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주 들어봤다시피 권력 분립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아, 여기다 제목을 안 썼네요. 저 가 써줘야지. 이런 거 짜증나나요? 네, 다 쓰고. 네, 첫 번째 의미. 권력 분립의 의미. 봤고요. 의미와 목적. 이렇게 써줄게요. 이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한 거예요. 아, 제목도 안 써주고. 제목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이론을 보겠습니다. 권력 분립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네. 권력 분립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권 분립 이론과 삼권 분립 이론이 있어요. 네. 이 내용 교재에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권력을 두 개로 나눈다라는 것이 이권 분립이 되고 세 개로 나누는 게 삼권 분립이 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 분립이 채택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권 분립부터 보면 이권 분립을 주장한 사람은 로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크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너무너무 강조했던 이 사람 사회계약론자입니다. 사회계약론자. 그리고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었죠. 뒤에 가서 또 배우게 되겠지만 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로크 사상을 잠깐만 떠올려 볼까요? 로크가 자연 상태에서 어떻다라고 했죠? 생각 안 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더 생각 안 나면 수능 특강 개념 강의에 가서 이 홉스, 로크, 루소에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막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 즉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어떻다라고 봤냐면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불확실한 사회.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투쟁 상태라고 봤죠.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로크가 뭐라 그랬냐면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재산 이런 것을 지킬 권리가 있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없고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처벌 기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의 재산을 빼앗아 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개개인이 처벌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사회가 혼란하고 잠재적으로 투쟁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크가 뭐라 그랬냐면 계약을 통해서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국가 상태가 됐죠.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공정한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라고 했었어요. 이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그런 자들, 생명을 위해하는 자 이런 자들을 개개인이 알아서 처벌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 혼란을 벗어내서 국가 상태에 됐을 때 국가는 그래 공정한 심판자로서 있잖아. 어떻게? 법을 만들어.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해. 그것만 해. 그게 국가 니네가 할 일이야 라고 했던 것이죠. 자 보세요. 로크는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연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하고 또 처벌하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든 사람이 법에 따라서 집행하면 이건 역시 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권력이 따로 있고 그 법에 따라 집행하는 권력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무슨 권? 이권으로 분립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을 만드는 권한은 그래 의회 니네가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 군주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보다 더 가면 이제 다른 교재에도 보면 외국과 동맹하는 이 동맹권, 외교권은 군주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입법권은 의회가 가지고 집행권은 군주가 가지면서 법을 만들어주는 건 의회의 역할이야. 의회가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서 군주는 열심히 집행하기만 하면 돼. 그 법에 따라서.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요. 둘 중에서 법을 만드는 권한과 법을 집행하는 권한 중에 뭐가 더 우위에 있어요? 딱 보면. 예. 법을 만들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기만 하면 된대. 그쵸? 이 법을 만드는 권한이 최고 권력입니다. 따라서 최고 권력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주의의 발달의 배경이 되는 거죠. 예, 연관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이제 입법하고 집행기관으로 두 개로 이권으로 나눴습니다. 이권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최고 권력은 의회가 갖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최고 권력 누가 준 거예요? 국민이 준 거지. 국민이 계약을 통해서 준 거잖아요. 국민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정말 바람직한 법, 정의로운 법 이런 것들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자기네 사리사욕만 채우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국민은 이 의회를 저항할 수 있다. 의회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계속 확대돼서 갑니다. 국민의 저항권이 있다. 최고 권력이지만 국민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를 구성해 주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저항권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보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요 밑에다 쓰세요. 여백이 없으니까 선생님 옆에다 쓸게요. 이 이권분립 사상은 의원 내각제에 영향을 줍니다. 네. 자 보세요. 지금 이권분립이 뭐였냐면 의회가 법을 만들면 군주는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권력으로 나눈 거잖아요. 다시 의회가 법을 만들면 군주가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조지 1세라는 그 왕이 너무 정치하기 싫었던 거예요. 정치 안 하고 등한시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법 만들어놨는데 집행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조지 1세는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행을 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권 분립은 오늘날 정부 형태인 의원 내각제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가 법을 만들고 의회의 구성원들이 내각을 구성해서 이들이 집행하게 하는 의원 내각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이권 분립론을 봤습니다. 이권 분립론은 권력을 입법부와 집행권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권 분립론을 주장한 사람은 몽테스키예요. 이 몽테스키에는 로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와 로크 똑똑한데 저렇게 권력을 나눠야지만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크 걸 잘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한계점이 보이더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보세요.
입법부와 집행부가 있는데 입법부와 집행부 중에서 누가 우위예요? 입법부가 우위죠. 왜? 최고 권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군주는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즉 권력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입법부 권력은 이만하고 행정부는 좀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몽테스키에가 생각하기에 어땠냐면 아니야, 권력을 가진 기구 간에 좀 균형을 맞춰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집행부가 대등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누가 우위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로크는요. 사법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 그렇죠? 근데 몽테스키에가 생각하기에 사법권, 재판하는 권한을 입법부가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행정부가 가지고 있어도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재판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이게 바로 독재고 압제로 흐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몽테스키에는 사법권은 독립시켜야 된다. 라는 차별점, 특징을 가지게 되죠. 자, 여러분 자봅시다. 로크의 이권분립 사상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몽테스키에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등하다라는 것,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몽테스키의 특징인가 동시에 로크의 한계이기도 해요. 이게 한계이기도 하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빼볼까요? 즉 로크는 어떻게 했어요? 잘 안 보일까 봐 걱정되네. 노란색으로 할까요? 네. 노란색 중요한 거. 권력기관 간의 균형.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고요. 권력기관 간의 균형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이 몽테스키에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요. 됐죠? 그래서 몽테스키의 삼권분립론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입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적인 기구로서 사법부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똑같은 크기니까요. 그렇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죠. 원리에 충실합니다. 하나 더 정부 형태와 관련성을 쓰면 이 삼권분립론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미국의 대통령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제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제를 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에 각각의 하는 역할, 권한들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그런 정부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시면 로크의 이권분립론, 지금 로크의 사회계약설 이야기까지 가져가면서 왜 입법부와 집행권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지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의원 내각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권분립론 얘기하면서 몽테스키에는 로크의 한계점이면서 동시에 몽테스키의 특징이기도 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등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언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력분립의 의미와 특징 받고 권력분립 이론 봤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양가로 쳤죠? 유형. 권력분립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유형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수평적 권력분립입니다. 권력분립. 분립이고 또 하나는 수직적 권력분립입니다. 조금 있다가 문제를 통해서도 어떻게 기출됐는지 기출문제를 확인하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요. 권력분립의 두 가지가 있다. 수평적, 수직적. 수평적 권력분립. 일단 권력분립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아까 뭐부터 얘기했냐면 분할된다라고 얘기했죠. 나누어지는 것. 이거는 수평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까 그렸던 거 생각나시죠? 국가 기관 내. 대한민국이란 한 나라의 국가기관 내부가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렇게 대등하게 나눠지는 것. 이것을 한 국가기관 내에서 대등하게 나눠진다고 해서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 권력 분립을 이야기할 때는 삼권 분립을 많이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수직적 권력 분립은 뭐냐면 이렇게 한 국가기관 내에서 아주 대등한 권력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앙정부가 이렇게 있고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를 할 때 이 중앙정부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중앙정부가 있고 이 중앙정부로부터 권력이 분립된 지방정부. 지방정부 많이 있죠? 네.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지방정부들에게 권력을 분할해서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권력 분립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의 유형 두 가지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 권력 분립과 수직적 권력 분립 이렇게 살펴봤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당되는 그 빔 통해서 우리 어떻게 기출에 나왔는지 한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은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권력이 원래 속성이 내가 차지하게 되면 그걸 막 계속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민주정치에서는 권력을 기능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치 원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권력 분립이 되죠. 이러한 취지에서 많은 국가들이 가를 통해서 권력을 수평적으로 분산한다 그랬습니다.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분산하는 거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또 나를 통해서 지역적, 수직적으로 분산하는 거 지방자치 되겠네요. 지방분권, 지방자치 되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나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주어져서 평가원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2009년도 10월 문제에서는 지금 이 수직적 권력 분립만 가지고도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권력 분립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남은 것 지방자치입니다. 그렇죠? 5번째 민주정치가 민주주의의 이념이 실현되기 위한 5번째 수단, 5번째 원리 지방자치가 되죠. 여러분 여기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주민에 해당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스스로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방이란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지역 주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일을 보는 거죠.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것. 정의가 다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그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이 스스로 한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이 어디에 간섭해서 벗어나서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여러분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와 그리고 29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입법부를 통틀어서 중앙정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좁은 의미로 정부라고 얘기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그 행정부를 정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의미로 정부라고 할 때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틀어서 근데 이렇게 중앙정부인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어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지방정부에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있죠. 이 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우리 선거 배울 때도 자세히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가 동시에 우리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정부의 짱, 시장 또는 구청장을 뽑고 구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을 이렇게 뽑게 되는 거죠. 지방정부.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지방정부나 혹은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이 스스로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것, 그것을 지방자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자치를 정리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한다라고 할 때는 지방정부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체자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그 지역의 일을 본다고 해서 이것을 주민자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라는 것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지방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으로 분류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걸 단체자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걸 주민자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단체자치는요, 어떤 것을 실현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지방정부가 그 권력을 떼와서 그런 권력들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 분권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강조되는 내용이죠. 근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의 주민자치를 하면서 실현할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자치의 원리죠. 스스로를 스스로 통치한다는 원리, 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해서 알아두시는데 이렇게 짝 하고 이렇게 짝해서 사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막 억지로 외우시지 말고요. 지방이라고 할 때 이 지방은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권력을 떼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단체자치라고 이야기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주민자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 지방정부의 단체자치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 중앙정부의 권력을 감시할 수 있죠. 감시, 통제. 하나 더 써볼까요? 어떤 권력 분립을 실현해요? 배웠는데 어떤 권력 분립 실현하는 거지? 자 보세요.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딱 독립성을 가졌어요. 어떤 거? 그치. 수직적 권력 분립을 실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스스로 자기네 일을 처리하는 그 주민자치는 자치의 원리를 실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그림 많이 나옵니다. 자, 민주주의가 이렇게 꼽히기 위해서는 이 밑에 기본에 지방자치가 이렇게 꽃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바탕이 되었을 때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이쁜 말이죠.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해 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고 해서 민주주의 학교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방자치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1단원에서 뿐만 아니라 2단원에 지방선거를 할 때 그리고 3단원에 헌법을 공부할 때도 지방자치가 또 다시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딱 생각해 보면요. 그 민주주의에서는 꼭 지방자치가 필요하거든요. 딱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권위주의 정부였을 시절에는 지방자치가 사라졌었습니다. 즉 없어졌다가 민주주의가 막 꽃피우면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정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꼭 있어야 되는 원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에 해당되는 것 어떻게 문제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쉽죠? 고3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3 문제인데 10월 모의평가에 교육청 문제에 나왔던 거 이것을 가르쳐서 민주주의 학교라고 하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하죠. 이건 뭐죠? 지방자치죠. 그리고 여러분 더 삼권 분립이 수평적인 권력 분립이라면 이것은 수직적 권력 분립이다. 계속 배운 내용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저 가수를? 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른이 넘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당당함과 물론 최고에서도 나오겠지만 제가 나이가 먹고 나중에 그러면 저 정도는 못할 것 같지만 저렇게 당당해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고 여러분도요.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은 정말 소중하고 당당한 존재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5가지를 한번 복합적으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는 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외우는 거 아니죠. 연결고리를 알 수가 있죠. 네, 해볼게요. 민주정치의 원리 첫 번째, 민주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쵸,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권자니까 스스로 통치해야지.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통치하기에 직접 가서 하기엔 어려우니까 대표를 통해서 대신하게 했습니다. 대의제. 그쵸?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통치하죠? 지방에서, 지방자치. 그리고요,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민의 기본권,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기본권이라고 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어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거나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권력 분립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헌법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헌법이 세워져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헌법이 세워져 있어야 하되 그 헌법이 정말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말 바람직한 헌법이 서 있어야지만 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나눠서 썼는지 아세요?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하나 떼어서 하고요. 그 연결고리를 못 찾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하면 자 보세요. 대의제와 지방자치를 딱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대의제와 지방자치는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스스로 통치해야지. 그래서 스스로 통치하는데 직접 오늘날 다 갈 수 없으니까 대표를 통해서 대신.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스스로 통치하는 방식이 대의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데 지방 수준에서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통치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다시 묶어서 얘기하면 대의제는 국가 수준에, 지방자치는 지방 수준에서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별로 이게 안 길었나요? 그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중에 가장 유명한 연설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1분인가 넘게를 다 가만히 있었던 그 부분이 가장 유명한 연설이었다고 해요. 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 찍을 때 맨날 오늘 한 1분 정도 쉬어볼까? 이런 생각 하다가 여기 안 되죠. 그렇죠? 아주 훌륭한 강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보겠습니다. 예, 민주정치의 원리 중에 권력 분립과 입헌주의 모두 어떤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냐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라는 것. 그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권력을 분립하는 이유, 권력을 분할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는 이유도 국민의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그다음에 헌법을 세워놓은 이유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 즉 권력 분립과 입헌주의의 목적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꼭이요. 네, 그래서 여기 입헌주의는 다시 한 번만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절대왕정 시기를 지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자유와 평등을 줘 이랬죠. 그쵸? 누구한테? 왕한테. 근데 왕이 자유와 평등 안 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헌법을 써서 거기다가 자유 주겠어, 평등 주겠어 이렇게 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 근대 입헌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입헌주의 하면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첫 번째 대의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의제의 대표가 정말 대표냐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리자냐. 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데 근거가 된다는 것. 이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분립 관련해서 방금 전에 보았던 여러분 수평적 권력분립과 수직적 권력분립이 있고 수평적 권력분립은 삼권분립을 의미하고 수직적 권력분립이 바로 지방자치를 의미한다는 것까지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민주정치의 원리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연결고리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통해서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볼게요. 그럼 교재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권력 분립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세 번째 주제 뒷페이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권력 분립의 목적은 아주 중요한 말 견제와 균형이라고 했어요.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 분립과 입헌주의의 목적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연결시키라고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 분립 이론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길게 다른 사항까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세요. 로크는 몇 권 분립이요? 네, 2권 분립이죠. 2권 분립. 로크의 영향을 받은 몽테스키에는 3권 분립을 주장을 했죠.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로크는 이 자연 상태에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성립했고 이 국가는 공정하게 심판하고 공정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건 의회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건 군주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의회주의를 발달시키게 되고 군주가 존재해요. 왕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 왕은 의회가 만들어준 법에 따라서 통치한다 해서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헌군주. 군주. 네. 주.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몽테스키의 3권 분립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대등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간의 견제와 서로 비등비등한 크기의 균형의 원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로크의 이권 분립론은 어디? 의회의 기능을 강조했죠. 그래서 어떤 국가, 어떤 정부 형태를 하는 국가? 의원 내각제. 여러분 선생님의 그 목적은요. 진짜 이 강의 듣고 나서 5분이면 모든 게 복습되고 이 강의 내용이 쩌르륵 머릿속에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 교재, 수능특강 교재가 수능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념 연계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념 연계를 강화하겠다. 물론 사탐을 보고선 딱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것이 개념 연계를 많이 하겠다고 한 만큼 여러분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이 개념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다 읽고 또 찬찬히 보라고 이렇게 교재까지 제시를 한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 국가에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군주가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법을 집행하던 군주의 권력을 의회 구성원이 내각을 구성해서 의원 내각제. 그래서 내각이 법을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까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보세요.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론은 엄격한 권력 분립, 상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는 어디죠? 대통령제 국가.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강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 이론 봤네요. 네,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했으니까 이제 막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같은 위계의 정부 내에서, 같은 국가 기관 내에서 이렇게 대등하게 권력이 나눠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보통 3권 분립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뭐라고요? 수평적. 그 다음에 이것은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이 분립되는 것. 그래서 위와 아래 상하관계 속에서 권력이 나눠지는, 분할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직적 권력 분립.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수직적 권력 분립을 지방자치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방자치 보면 되겠네요. 볼까요? 넘겨주세요. 여기 딱 나오네요. 이거 다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보세요. 지방자치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 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자치의 원리와 지방 분권의 원리를 동시에 실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자치할 때 이 지방은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이 되고 지역 주민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 의해서 스스로 그 지역의 일을 보기 때문에 자치의 원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돼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분권. 네, 그 다음에 중앙집권으로 인한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또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럼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아맞히는지 볼게요. 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책임 아래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처리하는 것. 주민이 주체가 됐대요. 뭐라고 하면 되죠? 네, 주민자치. 나오네요. 주민자치. 그렇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는 바로 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국가로부터 독립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를 실행하는 것. 뭘까요? 여기 위로 있는데. 네, 자치의 원리. 이게 핀트가 약간 안 맞았어요? 네, 자치의 원리. 주민자치는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고 이것은요? 네, 단체 자치에 해당이 되고요. 네, 실현하는 건 그렇죠. 지방 분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크게 지금 지방에서 그 지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만 알면 쫙쫙쫙 연결해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내용 정리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필수 자료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필수 자료를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필수 자료가 지문으로 활용이 돼서 문제로 많이 나기 때문에 세세하게 읽어주고 또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제시를 합니다. 네. 지금 필수 자료 2,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입헌주의를 하긴 했는데 이 필수 자료 2 확인하는 것 통해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필수 자료에 입헌적 정부와 민주적 정부가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나왔는데요. 절대로 입헌적 정부란 무엇이고 민주적 정부란 무엇이다라고 암기하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 자료를 하는 이유는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료 통해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이 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해서 문제 푸는데 수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 있는 거를 다시 필기해가지고 암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입헌적 정부란 인권이 공무원이나 사적인 집단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정부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집단,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되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정부래요. 그래서 그러한 정부를 입헌적 정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입헌적 정부는 정부의 정책 내용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자유정부라고 불린다. 이거랑 같은 말 이렇게 해서 암기하실 필요 없다. 다만 말씀드리면 입헌적 정부라고 할 때 그 입헌적 정부는 그 정책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 내용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민주정부는 뭐냐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정치적 평등 다수 지배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다. 따라서 입헌적 정부가 어떤 정책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 평등 이런 걸 지켜줘야 된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이 민주적 정부는 그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결정될 때, 이루어질 때 민주적 정부는 국민의 참여, 국민이 주권자, 다수결 원칙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입헌적 정부는 그 정책의 내용이 자유평등, 인간 존엄성 같은 것을 다 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그 아래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나는 문제 여러분 잘 읽으라고 했습니다. 권력 분립 사상이래요. 권력 분립에 대한 이론 두 가지 공부했죠. 이권 분립, 삼권 분립. 그쵸? 보세요. 국가의 최고 권력인, 최고 권력 말도 나왔네요. 입법권은 적법하게 구성한 다양한 사람들의 수중에 맡겨지며 공공선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제정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항상 필요하다. 그래서 따라서 입법권과 집행권이 나눠진다. 입법권 우위, 이권 분립론. 그쵸? 그 다음에 보세요. 동일한 인간 또는 동일한 집단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결합될 때 자유가 존재할 수 없겠죠. 권력이 분립되어야 하죠. 근데 재판권을 언급했네요. 그렇죠? 사법권이, 재판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에도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 되셨죠. 절대로 시험 문제에 2개로 나눈다, 3개로 나눈다 이렇게 막 딱딱 풀어지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키워드 등을 바로 배웠기 때문에 이권 분립론, 삼권 분립론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가의 의회 권력은 개인과 생명과 재산과 생명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이요? 아니죠.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나는 입법권 우위? 입법권 우위 어디예요? 여기?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통치기구의 기능적 분리를 통해 국가 권력의 균형 있는 분할과 견제. 균형, 견제. 맞네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강조하는 삼권 분립 이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와 나 모두 국민이 권력기관을 직접 아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니고요. 가는 대통령제, 가가 의원 내각제, 나는 대통령제.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민주정치의 원리 하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정치 과목 전체에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배경이 되는,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민주정치의 발달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